독립이란 홀로독, 설립, 홀로 선다는 뜻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온전한 몸으로 주체적 의식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서 홀로 선다는 것이다. 반동강인한 몸으로 홀로 설 수는 없다. 따라서 독립은 통일이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진정으로 독립하지 않은 것이다. 독립운동은 통일의 그날까지 진행되는 현재의 사건이다. 그것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일이란 구체적으로 한 민족, 한 언어 문화 공동체인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다. 통일이 수반하는 여러가지 객관적 난제를 운운하기 이전에 분단이라는 현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쳐왔는가를 반추한다면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은 지고의 당위에 속하는 것이다. 분단의 외형적 책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열강에게 있다. 그들이 조선을 갈라먹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원흉은 일본이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를 필연적으로 만든 것이 일본의 식민 통치였기 때문이다. 물론 분단의 궁극적 책임은 우리 한민족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미소 냉전 체제하에서 구축된 모든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너그럽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일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어떠한 통일의 행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인정과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 난관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존재다. 냉전 체제하의 기나긴 반공 교육의 영향 탓이기도 하겠지만 김일성은 뿔난 도깨비이거나 실체 없는 어떤 허상이거나 막연한 혹은 구체적인 혹은 격렬한 증오심의 대상이거나 또는 소수분자들의 열렬한 찬양의 대상이거나 할 뿐이었다. 김일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등의 구체적 정보가 없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여러가지 신화가 만들어져 있다. 김일성은 가짜라든가 여러 명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이다. 김일성이 가짜라면 진짜는 또 누구인가? 진짜 김일성은 진짜로 있는가? 진짜 가짜에 대한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하등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한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실존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김일성의 이야기만을 추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사람이고 이 지구 위에서 살았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김일성에 대한 왜곡은 남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성행한 것이다. 김일성에 관한 공식적 전기 그리고 그의 회고록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북한 사회의 지고한 지도 이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체적으로 살자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지만 주체사상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에는 연안파, 소련파 숙청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제가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중국 소련에서의 활약상의 상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간 김일성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를 신화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분명히 존재한다. 그를 신화화시키는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실존 인물의 역사적 의의를 실추시켰던 것이다. 김일성은 동북 항일 유격투쟁의 한 젊은 기수였다. 수없이 많은 조선의 젊은 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기는 백제의 고도 공주다. 이 공주 산성 밑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송암 오동진. 남만주 지역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거인이지만 공주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극렬한 무장투쟁론자였다. 남만주 광복군 총영을 조직했고 무수한 폭탄 테러를 주도했다. 대한통일부, 정의부, 고려혁명당, 농민호조사 등을 조직했다. 일제는 그의 목에 10만원 현상금까지 걸었다. 결국 한국인 밀정에 의해 신의주에서 체포되어 17년이나 옥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여기 공주감옥에서 옥사하였던 것이다. 애처롭게도 광복 한 해를 앞두고 그런데 공주에서 이 오동진이야말로 바로 김일성을 키워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소년 김일성의 굳건한 후원자였다.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은인 오동진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를 물씬 표현하고 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반석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김성주였다. 김일성은 약산 김원봉보다도 14살 아래이니까 독립운동가 열전에서는 가장 어린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도 망각하는 사가들에게는 엄중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백야 김좌진을 암살한 배우 인물을 김일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김일성은 한일자 별성자의 별개 인물로 전혀 북한의 김일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때 김일성은 길림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김성주라는 이름밖에는 쓰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단순한 철자상의 오류가 김두한이 1300명의 좌익 청년을 일시에 학살하는 백색 테러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 팩트로부터 기술되어야 한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당대 유수한 숭실중학교를 다녔고 중퇴 후 여러 학교에서 교사를 했다. 그리고 비밀 정치 결사 조직인 조선국민회 결성에 참여하여 옥살이를 하고 3.1운동 즈음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김형직 일가는 임강, 팔도구 등 압록강 건너편에서 살았다. 김형직은 의원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1926년 6월에 급사한다. 김형직의 친구 오동진은 친구의 아들 김성주를 만주 민족주의 단체인 정의부 산하의 화성의숙에 입학시켰다. 김성주는 화성의숙의 고루함을 못 견디고 다시 길림의 육문중학교에 입학한다. 육문중학교는 당대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한 개명한 사립학교로서 수준 높은 명문이었다. 길림에서도 역시 오동진이 뒤를 내주었다. 약산 김원봉이 이곳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한 지
8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 1927년 193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 국가주석 김일성 동지 재차 독서평 종사혁명활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명교, 역사적으로 유명한 학교고 육수종령, 우수한 심령들을 여기서 기르고 뿌리를 내리게 했다. 씨를 심었다. 육문중학교 새 건물 안쪽으로 구교사가 보존되어 있었다. 김일성이 공부했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김일성은 정확하게 1927년 1월부터 1930년 5월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15세에서 18세까지. 요즘 감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는 매우 조숙한 학생이었다. 성주는 키는 큰 편은 아니었어요. 다부지고 총명했죠. 침착하고 식견이 있었으며 무엇인가 깊은 민족적 한이 가슴 밑바닥에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르쳤던 2학년 을병반의 학생 중에서 이 김성주라는 학생이 나에게 준 인상이 가장 깊었지요. 학생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국어선생 상월이라는 사람의 회고다. 상월은 홍루몽을 줄줄 외우면서 강의했는데 그는 항주 감옥에서 탈옥하여 동북으로 도망와 이 학교의 교사가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 사람이 신화적으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도 우리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한에서는 더더욱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들고 그렇지만은 김일성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실체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우리 민족사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항일투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김형직이라는 분이었는데 매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숭실학교를 나올 정도로 유족한 집안에서 큰 아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류한 손정도 목사라든가 이런 범위를 봐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라는 분은 기독교인이었고 순수한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외부인의 방문이 잘 허락되지 않는다. 더구나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에 방문객이 앉는 예는 없다고 했다. 엄청나게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냥 털푸덕 앉아보았다. 김일성이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책상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상은 복제품인 것 같고 이걸 간이 채워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식으로 책상이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고 근데 저 앞에 있는 교탁은 당시에 진짜 교탁이었고 칠판도 당시 그때의 칠판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 교탁 그리고 저 뒤에는 당시에 육문중학교 다닐 때의 진짜 사진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위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16살의 소년은 여기 와서 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독서회 같은 거를 조직해서 상당히 좌경 서클을 만들어서 여기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 장장림 군벌이 이쪽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독서회가 발칵이 나서 감옥에 간 적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3년 동안 공부를 마쳤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일 앞줄에, 제일 앞에 여기 앉았고, 상당히 통통한 그 학생으로서 여기 항상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상당히 그 초롱초롱하게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에 저런 청초한 모습대로 동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주석 모습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고 가슴도 이렇게 나오게 하면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거 북한에서 만든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역사를 살릴 적에는 저 사진의 모습대로 이런 동상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것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비하시키는 가장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김일성이 다닐 당시의 육문중학 모습이다. 교정에 있는 나무 두 그루와 옆에 있는 기숙사가 보인다. 저 양쪽으로 있는 라이락 나무가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이 그 당시 기숙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기숙했던 곳이죠. 김일성은 이곳에서 좌경 독서 서클을 만들었고, 또 길에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을 열심히 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로신의 소설, 중국 공산주의 이론가 이대조, 그리고 막심 고리키의 문장을 탐독했다.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엄마, 아버지 다 자식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의 엄마는 어린 김일성이 목사 설교가 재미없다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라 하고는 예수 믿는 것보다 나라 위에 큰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엄마는 왜 교회 가냐고 물으면 죽은 후에 천당 가서 뭘 하겠니? 사실은 좀 피곤해서 쉬자고 간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조용하고 온후한 인품의 여인이었다. 김일성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뭐니 해도 도산 안창호의 시국 대강연이 열린 사건이다. 1927년 3월이었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 간다고 서로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 안창호의 망명의 심정을 읊은 이 망명자의 노래는 일제 초기에 누구든지 애창했던 노래다. 바로 그 안창호가 온다고 하니 교민들이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그곳에 갔다. 여기가 지금 그 길림의 그 유명한 감옥인데, 왜 이 감옥이 유명하냐 하면은 1927년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시국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국 강연 끝에 일경한테 체포되어가지고 여기 구금되었던 그 사건이 한국에 크게 보도가 되었죠.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당시 그 김일성이라는 소년이 그 강연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연장에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질문을 종이 쪽지로 보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도산 안창호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굉장히 당혹한 표정을 짓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강연장이 상당히 시지부지 무산되는 그런 광경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무슨 그 강연장의 분위기가 시지부지하게 되었다, 이런 뭐 표현 같은 거는 조금 과장일 수 있다 해도, 그 16세의 소년이 상당히 의식이 있었고 아무리 위대한 도산 안창호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러한 질문은 던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라는 소년이
그 당대의 계몽운동가 사상가였던 조선 안창호에게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것 같아요. 첫째,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째로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둘째,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한가? 셋째, 연사가 말하는 열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만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 수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도산 안창호한테 던졌을 때 안창호는 상당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생각의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이 질문 속에는 안창호 같은 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 분들의 소위 계몽운동의 한계가 지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 도울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강연회를 많이 다녔다. 유영모, 함석헌, 양주동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었을 때 나의 가슴에 새겨진 의문들을 회고해보면 난 김일성의 질문이 충분히 이해간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신구 세대의 교차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다. 이제 소년 김일성의 시대는 계몽의 시대가 아니오 적나라한 투쟁의 시대였다. 위만주국이 성립하기 직전의 분위기였다. 비폭력 저항이란 무기력을 은폐하기 위한 나약한 지성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다. 실력 양성이라는 논리의 저변에는 우리 민족은 아직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안 된다는 자기 비하의 논리가 숨어있다. 그것은 자강론의 변형이며 진화론의 변태이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변절자의 변명일 수도 있다. 시리아 방송 대곡을 써서 장안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자강론자 위암 장지연이 후에 그토록 가증스러운 친일 변절의 붓을 놀렸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이다. 여기 도산과 김일성의 대결의 장면에서 이미 김일성의 생애가 항일 유격활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 활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한 분기점이 암시되고 있다. 동북 항일 연군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의 역량을 조직하고 그것을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집결시키는 방법은 당시로서는 유격투쟁밖에 없었다. 동북에서는 수없는 조선인 유격대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서 받아들였다. 그것은 관념의 유의가 아니라 절망 속의 절규였다. 김일성은 독소회를 통해 조직한 조선 공산주의 청년 동맹 활동이 드러남에 따라 길림 감옥에 7개월 동안이나 수감된다. 7개월 동안 정성껏 옥바라지를 해주고 온갖 커넥션을 통해 김일성을 빼내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손정도 목사였다. 손정도는 김일성의 부친 김영직과 같이 평양 숭실학교를 다녔고 테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진도로 유배형을 당했다. 3.1운동에 열렬히 참가하였고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까지 지냈고 김구 여운형과 함께 한국노병회를 결성하였고 또 의용단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손정도는 단재 신치호처럼 임정의 환멸을 느끼고 길림에 와서 선교 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손정도 목사가 목회를 하던 곳이 지금도 남아 있었다. 교회는 없어요.
그 길림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유족으로서 아주 감격적인 또 하나의 장소에 제가 와 있습니다. 여기 길림시 기독교 하남가 교당이라고河南제치아오당이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바로 이곳이 손정도 목사가 목회를 하시던 곳입니다. 손정도 목사는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은 목사였고 감리교 계통이었는데 이 양반은 그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도 의정원 의장직을 맡아본 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또 군사조직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목사지만 무장투쟁을 주장하면서 노병회라는 거를 조직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노동하면서 그 군사를 한다 그래서 노병회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노병회의 책임을 맡고 있다가 또 다시 내분이 생기니까 그 환멸을 느끼고 바로 여기 길림으로 와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영직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왔기 때문에 거의 아버지처럼 이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김일성 자신이 쓴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 속에는 손정도처럼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조선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여도 망국의 불행을 덜어달라는 하소연을 했다. 그들의 순결한 신앙심은 항상 애국심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평화롭고 화목하고 자유로운 낙원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신념은 그들의 염원은 시종 일관 나라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김일성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가 자기가 여기서 3년 공부하는 동안 이 집에 와서 항상 고생하다가 뭐 감옥에 끌려가는 뭐는 다 뒤를 봐주면서 항상 여기 오면은 그 보글보글 그 조선식으로 그 두부찌개를 그 토끼 고기를 넣은 두부 지짐이와 쫀득이 떡이 참말로 별맛이었다. 그런데 그 쫀득이라는 풀을 넣어가지고 많은 그 떡, 그걸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을 정도로 손정도 목사의 사랑, 그리고 김일성이 헌화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에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때였다. 매우 구수한 할아버지의 경극 창소리가 들려왔다. 쳐다보니 넉마주의였는데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듯 아련한 옛 정취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취소 효화 수하일리원 연对云沙一呼气我周四海좋다. 아우지가不得完全之为毁四把共产党事业都踏进为虎山十把座山雕埋葬在山间终日寒烟为四百年回到底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넉마주의 할아버지의 창은 곡파라는 사람이 실전을 경험으로 쓴 유명한 혁명 경극 인해설원에 나오는 노래다. 양자영이라는 팔로군 투사가 국민당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이 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위호산의 마적 독수리 쪼산띠아오의 소굴로 변장하여 들어가 온갖 위험 속에서도 번뜩이는 지혜를 발휘하여 그 마적 독수리를 생포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인해설원이야말로
동북 항일 연군 유격부대의 활동지였다. 그리고 양자영과 같이 싸운 사람들도 대부분 조선족이었다. 이 양자영의 이야기는 국공내전 시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의 기나긴 간고의 투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흥룡강성 목단강시에 가보면 누구든지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지만 그냥 지나치고 마는 시내 한복판에 조선의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들의 거대한 석상이 서 있다.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송화강의 한 지류인 이 강변에 서 있는 이 조선 여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지역의 항일투쟁이 얼마나 치열했었는지 그 실제 모습을 눈물겨우게 전달해준다. 1930년대 이 지역의 모든 조선인들은 치열하게 싸웠다. 김일성도 예외일 수 없었다. 뜻있는 청년들은 모두 유격대를 조직했던 것이다. 목단강시에 오면은 팔려투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주울레 총리의 부인인 등영초 여사가 그 제자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1938년이니까 이게 아주 일본이 그때 참빗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1938년부터 아주 물조리 싹쓸이해서 이쪽 지역의 모든 부대들을 전부 섬멸하는 작전을 펴고 있을 텐데, 이 보급부대 같은 데서 일하고 있던 그 여성 동지들이 그 일본군한테 쫓겨가지고 이 인구 조령이라는 데서 절벽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명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기 안순복이라는 여자가 피복창의 창장이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완전히 우리 조선 저고리에다가 이 버선을 신고 고무신을 신은 모습으로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이봉선이라는 여성, 그렇게 해서 이 팔려주에 안순복과 이봉선이라는 두 조선의 여인이 이렇게 일본한테 끝까지 항거해서 결국 투강했다. 백마강에 뛰어드는 삼천궁녀의 이야기보다는 더 우리에게 짙은 감동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목단강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 동상의 모습을 보면은 당대의 그 처절한 상황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자니까 이 여성들을 놀이개로 삼으려고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하려고 그냥 이 포위망을 좁혀가서 이 절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싸우면서 눈이 멀었고 다리가 잘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고 업고 동지들을 그럽혀서 총으로 항전해가면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 조선의 여인이 그 절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그 절벽에 휘몰렸을 적에 거기서 용감하게 우리는 죽음을 선택을 했지 저 일본 놈들한테 포로가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 강으로 뛰어들게 되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이 여기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여인의 이 씩씩한 모습을 볼 적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혁명은 남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 이 여자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의 그 바느질 솜씨가 그것이 위대한 무기였고 그들이 결국 후방에서 전부 노력을 해서 이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우리 투쟁사에 있어서 조선의 여인들 그리고 모든 각지의 여인들이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꼭 생각해야 할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太好了，太好了。 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석상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중국인 할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린다. 자기도 예전에 일본 놈들과 싸운 사람이며 항일 전쟁 중에 아내와 자식을 잃었다 했다. 산악한 일본의 만행은 이렇게 아직도 조선 땅과 대륙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남아있는 것이다. 강물이 흐르고 역사는 흐른다. 진달래 흩날려 황토 흙빼고 돌배꽃 모아 덮어 올기강 안개 피네. 저거 발자국 소리. 동령에는 일본 관동군이 최후까지 버텼던 요새가 남아있다. 이 관동군 제1국경수비대의 위용만 보아도 김일성을 비롯한 수없는 우리 유격대원들이 대항해야 했던 위만주국의 스케일을 잘 알 수 있다. 동령현 인구가 3, 4만 명일 때 이곳에 주둔한 일본군만 해도 13만. 이 요새를 짓는데 동원된 중국인, 조선인 노동자가 17만 명. 산 절벽 중턱의 자그만치 6,000m에 달하는 지하갱도를 뚫어놓았다. 이 지하갱도 속에 3개사단이 들어가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요새였다. 나바론 요새의 수천 배나 되는 스케일이었다. 이 구란이 너무 찬바람이 불고 이 물이 막 흐르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이 산 꼭대기에 이런 지하 갱도가 6,000m나 있다는 거예요. 6,000m.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당시 이 갱도에 물론 갱도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갱도를 포함해서 3개 사단 13만이 여기 주둔하고 있었다니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차가운 이 냉방 이 돌덩어리 안에다가 아무리 광동군이라고 그러지만 그 일본의 청순한 청년들을 이렇게 혹사했다고 생각하면은 참 일본 제국주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걸 정말 일본인 자신이 반성해야 될 텐데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가 작전 지휘실이라는데 이렇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이거 엄청난 후원이 이 안에 들어있군요. 이 지하에.
그리고 이 갱도를 건설하는데 그 동원된 중국인들만 해도 17만 명, 대부분이 다 학살되고 희생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밀이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전부 여기 동원된 사람들을 대부분 죽여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당시에 일본군이 자기 이름을 쓴 낙서가 남아있는데 미야사와라는, 말이 그렇지 아무리 일본을 우리가 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 해도 죄없는 일본 청년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 끔찍하고 음산한 지하 동굴에다 몇 년씩 가둬두면서 관동군의 위력을 발휘하고 또 주변에 닥치는 대로 학살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일본이 대외적으로 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가 같이 생각해봐야 할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일본 관동군의 죄악상이 그대로 이렇게 엄존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인들은 일말에 반성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본인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본 역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나라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그러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길로 우리는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항상 표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는 일본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에 떨게 되고, 아시아의 국가들은 서로 간에 또다시 반목을 해야 되고, 또다시 견제를 해야 되고, 또다시 항상 위협에 대비해야 됨으로써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는 또다시 세계 열강에게 항상 악용당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반성이 곧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본질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깨닫고 세계인들이 촉구해야 됩니다. 일본인들은 세계 1등 국민으로서 어디서나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일본인들에게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과거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가르쳐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은 반성해야 되고,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 반성과 각성의 이중주야말로 21세기 역사의 중요한 테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30년 5월) 김일성은 길림 감옥에서 나왔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15년에 걸친 중국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다. 32년 보면은 마지막 황제 부의를 만주국 수반으로 만들어 위만주국을 성립시킨다. 생각해보자.
봉오동 청살리 전투 때는 일본군과 싸웠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영토에서 불법 침입한 일본군과 싸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만주가 일본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 땅에서 일본군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만주가 일본에게 먹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중국인들은 항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인들은 10년 전에 이미 일본 정규군을 1000여 명씩이나 사살하는 쾌거를 올린 전투를 치른 항일 전선의 대선배들이었다. 1928년 12월 코민테르는 12월 태제를 발표한다. 인테리 중심의 공산 조직 운동의 지향과 일국 일당 원칙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 공산당이 해체되었고 중국 영토 내에서도 조선 공산당 조직을 따로 만들 수가 없었다. 항일 유격 활동을 하던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 속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머리가 영민한 김일성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 조직 속에서 중국 인민의 역량을 활용하여 같이 공동투쟁을 벌이면 보다 효율적으로 항일 전선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간도 지역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대부분이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 1930년에 성립한 중공 동만특위 당원 전체가 587명이었는데 그중 조선인이 576명이었다. 거의 전부였다. 1931년 12월 16일 옹성라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월구라고 부르는 곳에서 동만각현 공산당 적극분자회의가 열렸다. 여기가 바로 명월구다. 이 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명월구 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 지역의 무장 항일 투쟁의 아주 효시거든요. 그 명월구 회의에 참가한 그 주멤버가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었고, 이들은 힘 있는 자는 힘을 내놓고 돈 있는 자는 돈을 내놓고 지식 있는 자들은 지식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침탈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이제 항일 유격대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팻말도 있지만은 여기가 바로 소사라는 마을입니다. 이 소사라는 마을이야말로 조선 인민혁명군의 시발지로 삼는 곳이죠. 명월구 회의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결의를 하고 거기서 한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 그 모친 강반석이가 막내 동생 김철주를 데리고 여기서 농사짓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볼 겸 이 시골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안도연 항일 유격대를 최초로 결성한 것이죠. 그때 뭐 명수라 그래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인데, 그것이 김일성 빨치산 부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산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일본군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 동북항일연군의 체제로 편입되지만은 그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중국인들의 부대가 아니라 조선인들이 주체가 된 그러한 부대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떠한 성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어떠한 그 모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두 가지 뭐랄까 이중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의 공산혁명을 통해서 중국 사회를 해방시킨과 동시에 그것이 곧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해방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중국 혁명에 열렬하게 가담한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역시 조선의 독립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사진을 보라.
김일성 앞에 앉아있는 저 꼬마 소년을 김일성과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한 사람 중에는 어린이가 많았다. 일본군의 모진 만행으로 부모 가족 다 잃고 어차피 길을 헤매야 했던 고아들. 그들을 김일성은 동생처럼 자식처럼 보살폈고 그들은 너무도 잘 싸웠다. 변절을 모르는 청순한 그들이었고 부모님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여기는 백마탄 할아버지가 전설처럼 다니기에는 너무도 춥고 험준한 고원이었던 것이다. 김일성 유격부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3단,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방면군으로 변해갔다. 우리는 또 민생단 비극을 알아야 한다. 친일 조직 민생단의 불악취가 항일연군 내에 있다는 거짓 증언 때문에 서로 불다가 서로를 죽인 불행한 사건이었다. 33년부터 36년까지 자그만치 조선인 유격대의 유수한 지도급 인사들이 근거 없는 위증으로 500명이나 처형되었다. 어떤 사람은 처형당하면서도 총급을 빼주면서 총알은 일본 놈 쏘는 데 쓰고 이것으로 날 찔러 죽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처형당할 즈음 일본군이 오니까 열심히 싸우고 나서 비로소 처형대로 올라갔다고 한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김일성은 중국말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민생단 창극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 김일성이 뛰어난 인물로 부상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너무도 훌륭한 거물들이 너무도 억울하게 싹쓸이 죽음을 당한 것이다. 여기는 동영현성 전투 현장이다. 여기는 매우 강력한 관동군의 서산포대가 있었다. 지청천의 대한독립군, 김일성의 왕청 유격대, 사충항의 길림구국군이 함께 싸웠다. 치열한 전투 끝에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주력 부대인 사충항의 길림구국군은 일종의 자위대로 마적 출신들이 많았다. 그들은 성전의 도치 속에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제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노략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열이 흩어지고 이게 개판이 되어버리니까 일본군들이 퇴각했다가 다시 반격을 가해서 사실은 상당히 비참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중국인 부대들은 자기들의 그 최고 지휘관인 그 사충항이가 그 당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데 그 대장을 놔버리고 자기들이 노략질한 물건만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 김일성 부대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김일성 부대가 그 일본군과 끝까지 항전하면서 사충항을 업어가지고 살려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충항 부대와 이 김일성 유격대 간에 엄청난 끈끈한 정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통일전선이 항상 가능하다는 그러한 신념을 중국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됨으로써 김일성 유격부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여기는 올기강이다. 올기란 한 해에 수확되는 첫나락인데 신성한 제사상이 올린다. 사람들이 이 강에서 사금을 캐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붉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홍기하라고도 부른다. 이토록 원초적 마력을 느끼게 하는 강은 없었다. 풍덩 뛰어들어 빠져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백두산의 모든 기백이 뭉쳐 흐르는 서기서린 강이었다. 김일성과 또 수많은 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이 여기서 싸웠다. 여기 대마로크 전투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940년 3월 11일 김일성 부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산림경찰대를 습격한 겁니다. 탄약과 식량과 의복을 필요로 했던 거죠. 이제 산림을 채굴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창고를 습격했겠죠. 이 전투로 인해서 홍리아 전투에 시발이 된 것입니다. 김일성은 대마로크 전투에서 엄청난 물자를 노획했다.
김일성을 노리고 또 노렸던 토벌대 마에다 중대장은 요번에는 확실하게 김일성 머리는 이 손에 베어들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치밀한 추격전을 폈다. 그러나 김일성은 산세를 교묘하게 이용한 매복작전으로 140명의 적을 깡그리 전멸시켰다. 마에다도 죽었다. 마에다의 현충비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항일연군 전체 조직이 와해되고 있었다. 일로군의 총사령관 양정우도 죽었고 지도자 상당수가 전사했다. 김일성은 하바롭스크로 갔다. 유격대 지휘관의 능력은 적시의 판단으로 부하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다. 과연 김일성의 소련행이 우리 민족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에 관해서는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 홍기아 전투는 김일성의 마지막 전투였다. 최소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남한에서 말하는 투쟁사와 북한에서 말하는 투쟁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조감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상실되어 버리고 많은 역사가 되고 만다. 이것은 김일성의 불행도 아니고 이승만의 불행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불행이고 우리 역사의 상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을 총체적으로 되찾고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김일성의 역사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